자, 이제는 여러분들 주택법입니다. 주택법은 일부가 또 개정이 되었죠. 또 우리가 일부 보면 여기 중에 또 중간에 또 개정된 일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택법이란 말은 원래 예전에 1973년도에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 와서 우리는 주거적인 생활에 대해서 주거 수준 쪽으로 강조했죠. 그러다가 이제 주거정책 기본법이라는 것에 만들어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은 다 뒤로 갔고 여기는 주택을 건설, 공급, 이제 주택시장 관리. 과거는 주택관리였는데 주택시장관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택관리는 공동주택관리법이 따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천사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7문제가 출제됩니다. 그중에 앞에 용어적인 꼭 알으시고 제일 뒤에 가서 투기 방지를 위한 하나의 공급에 대한 그 질서 유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하는 것을 미리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재정 목적이야 방금 얘기했던 것 쾌적한 주거 생활에 필요한 주택을 건설, 공급하고 주택 시장 관리를 위해서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을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주택에 대한 개념을 지금부터 설명해 둘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내용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자, 우리가 주택법에 주택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 보면 이 주택법에 쓰는 이 주택의 개념이 바로 뭐냐? 그러면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 영위 구조로 된, 그래서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자, 여기 건축물을 얘기하는 거죠. 왜? 건축물이 원래 29개가 있잖아요. 29개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독 공동주택도 있지만 걷다가 뭐까지냐. 일단의 토지 전부 또는 일부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 자, 여기서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게 무엇인가? 그러면 이거죠. 독립된 주거생활 영위 구조로 되어 있다. 좀 격하게 표현해서 먹고 싸고 자고가 해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다만 이때 이제 주택을 분류를 갖다 했을 때 여러 종류가 있겠죠. 그러면 주택은 일단은 단 구조, 소위 이건 공용 부분이 있느냐 없냐는 공용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는데 우리가 중요 포인트가 되는 건 그거죠. 여기 공동주택이랑 공용 부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공용 부분이 있으면 공동주택이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단독이다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단독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에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 공동주택은 공용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 각각 독립된 구조로 가는 것이고, 그럼 여기는 뭐가 있느냐? 아파트가 있죠. 잘 아시면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이, 주택으로 쓰이는 층이. (5개층) 이상이다. 그래서 이거는 층수를 따지는 거지 바로 면적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이 5개층 이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연립과 다세대. 연립주택이 있겠고 다세대 주택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연립과 다세대 차이점 바로 뭐냐? 자, 여기는 그 4계층 이하면서 주택을 쓰는 4계층 이하면서 그 일동의 바닥 면적 합계를 갖다 기점으로 해서 660 정도. 자, 원래 일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연면적이라고 그러는데 연면적사를 쓸 수가 없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걸 볼 수 있겠죠. 얘는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660을 초과하면 연립이고 이하면 다세대. 그래서
초연이다. 초가는 연립이고 이하면 다세대다. 그래서 마음을 내려놓은 거 초연이다. 이렇게 아오 초연이다. 아파트는 5계층. 그래서 아오 초연이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기숙사가 여기 들어가지 않죠. 왜? 기숙사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원래 기숙사 그러면 주택법상이 아니라 건축법상 공동주택은 맞지만 여기서는 왜 안 들어가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얘는 들어가지 않은 것이 뭐냐?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죠. 다음 이 공동주택을 갖다가 우리가 기능에 따라서 또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주택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여기서 보면 세대를 갖다 구분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그래놨습니다. 그건 별도로 다시 이 공동주택이 이미 구분 소유된 걸 이게 구분 소유된 거 아닙니까? 소유된 걸 다시 구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세대만 구분하겠다는 얘기죠. 세대만 구분하는 거.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봅시다. 우리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복도입니다. 공용 복도. 자 여기에 현관이 있어. 이렇게 현관. 자 현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문칸방이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에 이제 거실이 있겠고 욕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나름대로의 자기들 쓰고 있는 방방호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다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아이들 클 때는 상관없는데 아이들 다 크고 나서 보면 문제가 뭐가 있느냐. 자, 다 크고 나서 보면 둘이 살기 엄청 적적해. 그러면 뭐가 나오냐. 요 문판간을 문칸방을 갖다가 예를 들어 세를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세를 주는 날서부터 고통이 밀려오기 시작할 거예요. 딱 세 가지 고통입니다. 우선은 서로 상관에 밤늦게 들어온 게 문제가 될 것이고, 두 번째 화장실이 하나라도 문제될 수 있겠고, 예를 든다면 또 먹는 부엌이 문제될 수 있죠. 그래서 차라리 지을 때 이 중에 3분의 1을 갖다가 이제 3분의 1을 자 3분의 1을 전체도 마치 3분의 1을 이 벽을 경량구조로 짓든 아니면 경량구조 아니라면 여기다가 연결하는 벽을 갖다 둔다면 연결문을 갖다 놓는다면 그리고 여기 나름대로 욕실 부엌 또 여기 나름대로 현관을 두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관과 욕실 부엌 따로 두게 되면 나중에 아이들 클 때는 이거 가지고 다 터서 쓸 수 있겠고 아이들이 다 컸다 그러면 여기 막아서 아니면 경량구조니까 여기 막아가지고 세를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그 구조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각각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욕실, 부엌, 현관이 있어야 되겠죠. 욕실과 부엌, 현관. 그 다음 가서 세대가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문이나 아니면 경량구조의 경계벽을 가져야 된다는 알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건 공동주택단지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 세대별 구분된 각 공간의 주거전용 합계가 알겠죠?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의 합계에 얼마를 넘을 수 없다? 3분의 1을 넘을 수가 없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3분의 1인데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쪼개서 또 다시 여기 있는 걸 갖다 다시 현관에 쪼개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3세대가 사는더라도 세대만 3개 구분한 거지 사실상 세대수 따질 때는 하나의 세대로 보는 거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택건설 기준을 적용할 때는 하나의 세대로 보는 거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문제가 있죠. 27회 주택법령상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 기준 등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자, 1번 보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을 설치할 것. 맞죠? 그 다음 2번 보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 공간은 이건 벌써 이미 주거전용 면적 과거에 있다가 14 이런 말이 있다. 이건 다 규제가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없어졌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3번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맞죠? 그 다음 4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얼마? 3분의 1. 자, 넘지 않을 것. 네, 5번 보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에 대해서 얼마? 3분의 1 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다음은 이제 재원에 따라서 가자는데 재원과 누가 했느냐 주체에 따라서 나눌 수 있어요. 뭐와 뭐로 나눌 수 있느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외의 것이 민영주택이다. 옛날하고 달라진 건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다 이런 말 썼지만 지금 국민주택 등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국민주택을 제외하면 민영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국민주택이란 건 어떤 경우를 갖다 얘기할 거냐. 우선은요. 누가 졌냐가 중요한 거고 아니면 재원이 어디가 있냐 이거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국가가 있겠고 지단체가 있습니다. NH공사가 있어요. 알겠죠? 지방공사가 있어요. 이걸 갖다 이제 주공 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이들에 의해서 주택을 갖다 졌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나 지방채 재원 가지고 졌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이게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제 국민주택 기금이라는데 그게 이제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뭐로 됐습니까? 주택도시기금법에서 주택도시기금. 자, 그럼 이걸 지원받아 건설 개량한 주택으로서 주거 전용 면적 1호 1세대당 85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면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 거예요. 국민주택 규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지만 최대는 100까지도 갈 수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에 해당할 것이냐를 알 수 있겠죠. 자, 수도권에 제외하고 도시역이 아닌 읍면지역으로서 무슨 지역? 읍면지역으로서 가져간다. 그러면 100제곱미터까지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면 누가 건설했냐가 중요한 거지만 누구 돈 가지고 했느냐도 중요한 거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요 사람이 건설했으면 되는 거고 여기는 지원받아 건설도 했고 개량도 한 주택이면 되는 거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무슨 주택이냐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기능에 따라. 이건 3박자가 맞아야 되겠죠. 일단은 도시지역에서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자, 뭐가 되면 300세대 미만으로 짓는 것을 이야기한다. 300세대 미만으로 짓는 걸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300세대 미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봤을 때 여기 되는 거고 이거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이란 말을 갖다면 기반시설을 갖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립과 다세대가 있는데 원래 연립 다세대는 앞에서 배웠었죠. 자, 이쪽 살짝 가보세요. 연립과 다세대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이 몇 개층? 4개층 이하. 그렇죠? 그래 1도의 바닥면 660 초과하면 초연이다 이렇게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보면 5계층까지 줄 수 있어요. 5계층까지. 알겠죠? 건축할 수가 있다는 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가 그렇다 하면 원룸형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자, 종류는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자, 단지형.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가 있느냐. 원룸형 주택이 있어요. 그게 제가
가끔가다 자꾸 물어봅니까? 원룸형. 자, 원룸이 뭐냐? 그러니까 방이 하나. 그러면 투룸은 방이 2개, 3는 3개.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법적 용어와 일반 혈업에 쓰는 용어를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통상 쓰는 용어가 다릅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 원룸형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보면 주거 전용 면적 50제곱미터 이하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 독립된 주거가 가능할 수 있도록 욕실과 부엌을 가져요. 독립된 주거 생활 할 수 있도록. 그럼 욕실과 부엌을 갔는데 여기는 공간 구조가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하고 1개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욕실, 보일러실을 제외하고 1개 공간에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럼 이 1개의 공간이지만 단 주거전용 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이면 2개 공간도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30제곱미터 이상이면 2개 공간도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 다음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이제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같은 주택단지 안에 바로 도시형 일반 주택을 같이 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는 같이 질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이걸 같이 짓겠다 그러면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럼 별도로 원룸형하고는 같이 질 수 있는 게 2가지 경우가 있어요. 자, 원룸 플러스 1세대인데 1세대는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다음 토지의 효율성이 높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을 함께 원룸형과 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이 뜻이다.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된 문제를 갖다 풀어보면 될 거 아닙니까?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이어야 한다. 맞죠? 그다음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수도권의 경우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1호 1세대당 80원. 자, 우리가 봤을 때 국민주택 규모라 했으니까. 그다음 기본적으로 보면 거기 국토의 계획 및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건설한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는 아파트 도시형 안 되는 거죠. 그다음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 적용받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 준주거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형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을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없다 이렇게 틀렸죠. 그다음 이제 우리가 준주택이란 말 있죠. 준주택은 주택이라고 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 외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로서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것. 뭐가 있느냐? 거기 있는 것처럼 기숙사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바닥 면적 500제곱미터 기준으로 해서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2종 근린생활시설에 다중 생활시설이 있겠고 그 다음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숙박시설이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그건 고시원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뭐가 있냐면 노인복지주택 있죠. 그 다음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임대주택은 임대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공, 그 다음에 민간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 반값 아파트라는 걸 머릿속에 연상했으면 되겠죠. 토지를 갖다가 임대주고 건물을 분양해 주는 거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지상권이 설정된 거나 마찬가지죠. 원칙적으로 40년. 단 연장했다 가서 동의를 얻어가지고 40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수 있겠고요. 에너지 절약형이라는 건 저에너지 건물 조성 기술로서 바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하게 해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아파트가 있고 연립이 있고 다세대가 있어요. 그 다음 이제 건강 친화형 주택이라는 게 있죠. 자, 이거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 그래서 가장 중요한 아토피 같은 문제될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내 공기 오염 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다음 이제 장수명 주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무슨 주택? 장수명 주택. 우리가 봤을 때 그 장수명 주택이란 건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내구성이 첫째 있어야 돼.
무슨 성? 내구성. 두 번째는 입주의 필요에 따라서 내부 구조의 변경할 수 있도록 가변성, 변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수리의 용이성, 이거 세 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부대시설 하면 딸린 시설을 갖다 부대시설이라는 거죠. 주택단지 안에 도로 딸린 거죠. 대문 담장 딸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관리사무소 딸린 거 아닙니까? 근데 주민의 복리와 관련된 것이 있겠죠. 가서 경로당, 어린 놀이터, 또 우리가 근린생활시설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갔을 때 유치원 이런 것들은 바로 뭐라고 한다? 부대시설이 아니라 복리시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주택단지 안과 밖을 연결한 시설. 원래 안과 밖을 연결한 시설을 간선시설이라고 해요. 근데 간선시설인데 주택단지 안에도 있는 경우 있어요. 가스, 통신, 그 다음에 일반적인 형태에서 이루어져 있는 지역 난방 이런 것은 바로 우리가 갔을 때 안에 것도 뭐가 될 수 있다? 간선시설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갖다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자, 기출 체크죠. 자, 20회 거.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뭐야? 부대시설 딸린 거죠. 주택단지 밖과 안을 연결한 간선시설. 자, 아주 바깥에는 기관시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주택단지에 딸린 주차장은 부대시설이죠. 그래서 틀렸네요. 부대시설. 딸리면 부대시설입니다. 주택단지 안에 입주민의 생활 복리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복지시설, 복리시설 맞죠. 주택단지 안과 밖을 연결한 시설을 전기 같은 걸 간선시설 되겠죠. 주택단지 안에 관리사무소 딸린 거죠. 무슨 시설? 부대시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이제 입자등 필요 없겠고요. 공공택지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택지? 공공택지. 이거는 우리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공 플러스 택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공 플러스 택지란 공이라는 건 앞에는 주체, 뒤에는 내용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적 그 주체들에 의해서 개발 조성된 공동주택 건설 용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공적 주체가 개발 조성하는 건데 자 우리가 대지수성 당연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장 조심할 게 그거 아닙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기업형 임대주택을 하는 경우도 있겠고 또 도시개발법에 하는 거고 경제자유구역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환지 방식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알겠죠? 무슨 방식만 한다? 수용 방식만 대상이 된다 하는 것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택지. 자. 그 다음 주택단지라 했어요. 주택단지는 하나의 사업계획서에 얻은 일단의 토지를 주택단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계획서에 얻었다 그러면 요 일단의 토지 그래서 사업계획서에 얻은 일단의 토지를 뭐라면 주택단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로가 지나간다. 도로가 지나간다. 근데 이 도로가 뭐냐 이거죠. 그러면 이게 주택단지가 하나가 아니라 분리가 될 수 있어요. 분리.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암기할 때 이렇게 좀 암기 좀 하자고요. 암기할 때 암기 코드. 남북관계 이제 자 좋아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팔도를 고철 자동차로 돌면 20일 이상 걸린다. 팔도를 고철 자동차로 돌면 20일 이상 걸린다. 자, 팔도 예정도를 할 때 너비가 8m 있는 거 넘는 거. 그래서 예정 아직까지 팔도 돌 수 없잖아요. 고속도로, 철도, 자동차 전용도로, 일반 도로는 20m 이상 소유폭이.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문제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자, 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자, 팔도를 고철 자동차로 예정도로니까 20m니까 당연히 되겠고 일반 도로는 20m 이상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3번이 틀렸네요. 고속도로 고철 자동차로 돌면 20일 이상 걸린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도로 몇 메다? 20m 이상 20일 걸린다 했으니까. 자, 다음에 이제 공구죠. 공구는 착공신고나 사용검사를 별도로 할 수 있도록 수행하는 효율성을 위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공구별 하면 300세대고
공구를 나눌 수 있는 건 600세대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회 때 나왔던 기출 체크를 보면 자, 주택법령상 가로 안에 알맞은 것 그랬죠. 도시지역에서 국민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하려면 주택단지 전체 수잖아요. 공구별 하면 300세대, 전체는 600세대 이상 아닙니까? 자, 이제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란 말이 나와 있죠. 자, 건축법과 일반법이 좀 바뀌었으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리모델링이라는 건 건축물의 노화를 억제하고 기능 향상을 해서 대손하거나 일부 증개축이 가능하다는데 여기는 그대로 옛날 걸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이라는 건 리모델링 안에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가지는 왜 우리가 세대수 증가형 같은 경우는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도시 과밀화, 이주 수요 집중적으로 체계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걸 리모델링 기본계획입니다. 이거는 10년 단위라고 10년 단위, 그다음에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리모델링은 대순하거나 사용 검사일부터 우리가 20년 경과 된 것을 15년 기점이 되는 것인데요. 그중에 15년 이상 20년 미만도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과되는 공동주택 각 세대의 주거 전용 면적을 기점으로 한다면 전용 면적이겠죠. 얼마? 30% 이내. 다만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40%까지 증축할 수 있어요. 세대수. 그다음 그러면 이때 공동주택 기능 향상을 위한 경우는 공용 부분도 세대별뿐만 아니라 구분 소유뿐만 아니라 공용 부분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 세대별 증축 가능한 합산 면적은 15% 이내에 가져가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이제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있죠. 자, 그거는 구주도가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건물의 구주도, 뼈대가 있는 구주도. 그러면서 15층 이상이면 3계층, 15층 미만, 즉 14층까지는 2계층을 갖다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와 관련된 25회 때 것의 문제를 갖다 보면 되겠네요.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그랬네요. 자, 기존 14층 건축물의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몇 층? 14층까지 몇 개층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랬어요? 2계층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15층 이상이면 우리가 뭐랬어요? 3계층 이렇게 됐죠.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는 자는 인가 신청서에 해당 주택 소재지의 85% 토지 소유자. 분명히 틀렸죠. 왜냐하면 리모델링은 가서 결의서가 있는 거지, 이것처럼 가져가는 뜻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토지 사용 승낙서가 필요한 것은 뭐가 있냐면 지역과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소유자 전원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는 시장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그래놨습니다. 자, 요거는 자 우리가 봐보세요. 전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리모델링 허가 받아야 돼. 허가. 그 다음 4번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경우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설립 인가 신청서에 당해 주택의 사용 검사를 받아 15년이 경과됐음을 증명하는 거죠. 15년. 그 다음 5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수익이 아니죠. 경쟁입찰하는 게 원칙입니다. 경쟁입찰. 자, 이렇게 하죠. 다음은 이제 주택을 갖다가 건설해야 된다. 그런데 건설해서 보게 되면 가장 중요 포인트가 되는 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주택 건설해서 사업 주체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자, 여기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업 주체를 나눌 때 크게 두 가지 나눌 수 있어요. 등록 사업 주체와 비등록 사업체로 나눌 수도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등록 사업 주체, 비등록 사업 주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등록
등록과 비등록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한 번쯤 주의할 부분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어떤 부분을 갖다 이야기할 건가 한번 보자고요. 자, 우선 제일 먼저 우리가 그려줘야 될 것은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좀 아시면 돼요. 등록하려면 실적이 있어야 되겠죠. 연간자가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그래서 20호 이상, 20세대 이상. 단 여기에 우리가 앞서 배웠던 것처럼 만약에 도시형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그러면 30세대 이상이 되는 거고 그중에 도시형 중에서 원은 플러스 원 그래서 1세대가 더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1 플러스 1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게 주택을 건설하는 거고 대지는 1만 제곱미터 이상 하겠다 그러면 그것이 되는 거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요건이 있는데 요건은 자 우선 제일 먼저 뭐가 있느냐 자본금에 관한 사항이 있겠죠. 돈에 관한 사항. 그래서 법인의 경우는 자본금이라고 개인은 자산평가액이라는 거죠. 그래서 3억과 6억 이런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자산평가액이 더 크죠. 그 다음 기술자 있죠. 1인 이상이죠. 토목기사, 건축기사든 하는 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무실인데 요 규정 지워버리세요. 자, 종전에 20이란 말 지워버리세요. 이거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알겠죠? 그래, 그거 좀 해주시 바랍니다. 때로는 완화, 때로는 강화시킬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 결격사유가 있죠. 미성년자, 피성년, 피한정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또 여기는 부정수표 단속법에 의한 경우에 해당하는 벌금형 선고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든가 선고 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또 등록 말소되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다시 할 수가 없다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등록을 누구한테 하는 거냐? 국토장관에게 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했다 그러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사항을 변경했으면 뭐 하도록 되어 있다? 신고. 자, 다음은 이 등록을 갖다가 말소 중에서 말소 머스트에 해당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을 했다든가 아니면 가서 대했다 이런 경우가 거기에 해당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돼서 말소가 된 경우는 우리가 봤을 때 중대 명백이 아닌 한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받은 것만은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갖다 풀어보도록 해봅시다. 자 그러면 26회 거죠. 자 373페이지. 주택법령상 주택건설 사업 등의 등록과 관련하여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단 사업 등록이 필요한 경우를 전제한다 그랬습니다. 등록. 자 단독은 연간 20호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대지는 1만이죠. 그래서 여기 오면 20호 1만 되겠네요. 앞으로 조심할 것. 도시형은 30세대 1 플러스 1은 30 플러스 1세대가 된다는 것도 아셔야 되겠죠.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이제 비등록 사업자가 있어요. 자, 비등록 사업자는 대표적으로 누가 있느냐. 가서 국가도 있겠고 또 지단체도 있겠고 국가, 지단체 등이 있죠. 이건 공적 사업 주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사업 주체로서 누가 있다면 토지 소유자가 있겠고 주택조합이 있겠고 그 다음에 가서 고용자가 있다. 회사 사장님 얘기하는 거죠. 고용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들은 등록사업자와 같이 하게 되면 공동으로 하게 되면 비등록하는 거예요. 그럴 때만 비등록. 혼자 한다면 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정리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단독으로 할 수 있겠지만 얘네들은 공동사업주체가 될 수 있죠. 공동사업주체. 그럼 여기는 can, 여기도 can, 여기만 고용자만 must가 돼요. 근데 여기 주택조합 중에서도 공동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한 리모델링 경우는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하려면 얘네들은 가가지고 요건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 가서 소유권을 갖다가 확보하고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 거기 저당권이 있던 저당권을 말소해야 되겠고 당사자 간에 시공채권뿐만 아니라 또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그 손배까지도 같이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기에 근거해서 보면 누가 있느냐 조합 있겠죠. 조합. 그래서 조합에 대한 내용을 갖다 지금부터 정리하고서 그 자체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합하면 크게 세 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우선 제일 먼저 보면 조합은 지역주택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날 이제 광역적 측면으로 됐죠. 동일한 광역. 그래서 동일하지만 광역적 측면 돼 있고 거기서 지역은 6개월 이상 거주가 돼야 돼요. 거주. 자, 그다음 여기는 무주택자도 있지만 유주택자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85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직장주택조합이 있는 거죠. 여기는 동일한 직장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동일한 직장입니다. 자, 여기도 무주택자이면서 무주택도 되고 유주택자도 되는 거죠. 역시 85제곱미터 이하까지. 그럼 얘네들이 하려면요. 여기는 토지 사용 승낙서가 얼마까지 80% 이상 갖는 걸 원칙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가지고 이제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인가받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설립을 하든 변경을 하든 해산을 하든 가서 인가받는 게 원칙입니다. 인가받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또 하나가 있는 것이 바로 뭐냐 가서 보면 이 중에서 이 직장주택조합 중에서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주택을 우선 공급받고자 한다. 그러면 바로 여기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하는 것이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걸 신고. 자, 이렇게 또 다시 한번 가져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과서의 관점에서 문제를 갖다 보면 375페이지 주택법령상 인가대상 행위가 아닌 것. 자, 인가대상 뭐예요? 지역이 아니라 직장주택조합이 국민주택을 우선 공급받기 위해서 설립하든 변경하든 해산하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나오면 3번이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설립한 직장주택조합 해산. 당연히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토지사용승낙서는 위에 있는 지역과 직장이 문제된다 그랬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신청서에서 서류에서 80%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되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러면 거기는 직장은 창립총회회의록 또 조합장의 선출동의서 또 자필명한 조합규약 조합의 연명부 또 사업계획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거죠. 자, 이제 리모델링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요. 여기는 사업계획 승인 얻은 공동주택의 소유자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런 서류 외에 이들은 뭐가 있어야 될 거냐. 여기는 결의서가 있어야 돼. 이것 대신 결의서.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인가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 우리가 결의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결의서를 갖다 보면 여러분들 376페이지에 해놨죠. 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각의 얼마? 그 과반수 개념인데, 자, 거기 보세요. 이제 요 자체가 일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알아줘야 되겠죠. 전체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 그 의결권과 그들에 대한 3분의 2. 그다음 동은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동의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각의 3분의 2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걸 꼭 우리가 좀 주의해 둘 필요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요건을 갖다 본다면 뒤에 거 거기 되면 결의와 뭐가 있다면 3분의 2와 각 과반수 이게 있어요. 동별로 할 때 그래서 그 글자 뒤에면 과반 숫자가 좀 빠졌습니다. 그것 좀 써주세요. 박스 안에. 자, 그럼 그 내용은 바로 옆에 해설에 돼 있어요. 377페이지 해설 보면 거기 나왔습니다. 가서 3분의 2 이상 결의 및 각 동의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과반수. 동별로 할 때는 가서 각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3분의 2 이렇게 돼 있다는 것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으면 가서 뭐를 갖다 사용검사 받았다 그러면 10년 됐다는 거, 증축은 15년 이걸 아셔야 되겠죠. 그 다음 밑에 봅시다. 문제를 풀어보면 주택법령상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조합설 인가 신청 시 제출할 첨부 서류가 아닌 것 그랬어요. 자, 첫째 창립총회 회의록 있어야 되겠죠. 조합원 전원에 잡힐 연명한 조합규약 있어야 되겠죠. 다음 여기는 리모델이기 때문에 토지사용 승낙서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결의서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결의서, 그래, 결의서에 대한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결의서는 가서 각 전체를 하겠다. 전체. 그러면 전체 및 각 동별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 의결권의 3분의 2 및 각 동별 구분소의 과반수 동의. 알겠죠? 이게 앞에 있는 글자 중에 빠졌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걸 꼭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의 구성은요, 어떻게 될 거냐. 리모델링을 제외하고서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을 구성합니다. 그럼 리모델링을 제외하고서는 20인 이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어디다가 임대주택이 들어간다면 임대주택 수는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선 공급해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죠. 리모델은 자신도 우선하는 거지만, 자,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국민주택을 갖다가 우선 공급해 줍니다. 그럼 조합원 지금 투기할 지원 접수순서에서는 안 되는 걸 알 수 있겠고, 오늘날 탈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규약을 정하면서 탈퇴 의사를 알고 탈퇴할 수 있어요. 그럼 탈퇴하면 그 탈퇴한 조합원, 제명된 조합원은 그 부담 비용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원래는 조합원의 신규 교체 가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 조합원 자격은 했고 이미 교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378페이지 봐봐요. 원칙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미달된 경우. 자, 여기 보세요. 왜 그러느냐. 여기서 문제되지, 여기는 리모델링 주택의 공동 소유자면 되니까 이건 변경돼도 상관없습니다. 변경해도 무관해, 이건 무관. 근데 여기는 이런 요건을 갖춘 사람이 되니까 이들이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 신규 가입 교체가 가능하냐, 이거 아닙니까? 가입 교체 가능하냐? 원칙을 할 수 없다. 근데 첫째, 미달된 경우는 가능한 거고, 우리가 충원되는 경우는 가능할 수 있단 말이야. 보충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거는 뭐라 그러냐, 가서 사, 양, 무, 탈, 변경. 사양에도 탈이 없다. 그럼 변경할 수 있다. 이겁니다. 사. 자, 조합원이 사망했어요. 시대도 없는 거죠. 양. 조합설 인간이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양도 됐어요. 단 투기할지 제외하고. 무. 무자격자로 판정됐어. 자, 탈퇴나 변경의 사업계획에서 50% 미만이 됐다면 바로 추가할 수 있고 충원할 수 있도록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달하고 이런 충원은 틀리죠. 우리가 보결이라는 말 쓰잖아요. 일본 말로. 그래서 찾다가 빠져나가는 경우를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갖다 한번 풀어보도록 해봅시다. 28회 거죠. 자,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단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한다 했습니다. 1번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받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 해당하는 토지 사용 권한을 확보한다. 맞죠? 다음 탈퇴한 조합원은 조합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서 부담한 비용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다음 3번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세도 50% 이상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자 조합원은 리모델링 제외하고 몇 명? 20명 이상.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정답 자체가 몇 번이라고 할 수 있냐면 바로 3번이다. 오답이 나왔죠. 자, 해석 틀렸을 문제가 되지만 이런 건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4번 보면 지역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네, 5번 조합원의 공개 모집 이후에 조합원 사망, 자격상실, 탈퇴 등으로 결혼,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을 재모집할 경우는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할 수 있다. 바로 뒤에 나올 것입니다. 자, 이게 최근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그 조합원의 공개 모집 자료 이걸 갖다 하고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주택조합 업무 등 대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대행자는 누가 있느냐?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외하고 그 조합원의 구성, 발기를 포함해서 조합원의 가입, 알선 이런 업무를 갖다가 공동사업 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여기에 법에 허용한 등록사업자, 중개업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또 부동산 개발업 관리 육성에 관한 등록사업자, 또 신탁업자 이들한테 대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대행하는 업무는요.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 설립, 인가 신청 등에 대한 대행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 사업성 검토, 사업계획서 작성, 대행, 그다음에 설계, 시공자 선정의 업무 지원, 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라든가 업무 대행 이런 걸 해줄 수가 있다. 그럼 만약에 하다가 이 하는 건 성실 의무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손해를 갖다 미쳤으면 당연히 물어줘야 되겠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고. 그럼 이런 걸 위해서 국토장관은 주택조합 원활한 사업 추진과 조합원 권리 보호를 위해서 공정거래위원장과 협의해서 표준 업무 대행 계획서를 작성 보급할 수 있다. 꼭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공개 모집하도록 돼 있어요. 지역과 직장주택조합은 설립 인가 받거나 인가를 변경했다. 그러면 모집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공개 모집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설립 인가 받기 전에 신고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 또한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다만 공개 모집 이후에 조합원이 사망, 자격상실, 탈퇴 이렇게 됐다면 재모집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 방법에 의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고 이제 자료 공개에 대한 내용이 그 밑에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앞에 주택법에 있는 내용 나갔고 다음은 이제 사업계획 승인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